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시는 교재 중에 114페이지를 펴봐 주십시오. 114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6페이지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14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사이에, 그러니까 제7강에서부터 9강까지 제7강, 제9강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필이라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거는 요것만 정확하게 하면은 수필 반 이상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했던 건데요. 참고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 왜 제3, 제4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필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필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서두입니다. 서두는 한 문단 아니면 두 문단, 일반적으로 한 문단입니다. 그리고 몇 개인가의 전개 부분에서 일종의 몸통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서두는 머리라고 한다면 몸통에 해당되는 거죠. 이 몸통은 한 문단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문단이 돼요. 보통 이거는 7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에서 9개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많아도 좋고. 자, 우리 최근에 어떤 탤런트를 보니까요, 13남매인가 맞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탤런트가요. 그런데 최근 결혼을 한답니다. 잘하면서 엄청나게 형제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만 이 탤런트 결혼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날 수 있으면 11명 낳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자, 자식을 몇 명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각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난 한 명도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자그마치 10몇 살. 이거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개 부분, 요 부분, 몸통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몇 개 문단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은 자기가 쓰는 글의 내용에 따라서 좀 많아지고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미니까 이것은 끝이죠. 끝 한 문단 아니면 두 문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필은 기본적으로 서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이 있는데 전개 부분은 한 개 문단이 아니라 적당한 개수의 문단, 그리고 마지막에 결미는 이거 한 문단 아니면 두 문단 정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여기에 화면이 이거 안 떼어도 여기 저 다 떼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 보고 계시면 여기 쭉 앉아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수필의 기본 형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두에서 지금 내가 수필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가족은 요즘 보기 힘드는 대가족 제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가족 제도. 대가족 제도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죠. 보통 우리는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미혼 아들, 딸로 구성됐을 때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거. 부모와 미혼 자녀. 핵가족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으면 3대만 되면 같이 살면 이게 대가족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은
나는 지금 서두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쓴다는 뭐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서두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자, 전개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개 부분은 예, 예, 조금 전개 부분 1, 2, 3, 4, 예, 그 정도, 예, 됐습니다. 자, 아까 얘기할 때 우리 가족은 지금 대가족이라 얘기죠. 대가족이기 때문에 3대가 사는데 가족이 몇 명이냐면은 현재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아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나와 아내, 아들 둘에 딸 셋, 딸 하나.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아내, 아들, 딸 셋. 그러면 크게 나눠서 3대거든요. 3대인데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요 7사람밖에 없다 이게요. 우리 집에는 현재. 요게 7문단입니다. 문단이 7개의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쓰고 할머니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쓰고 아내에 대해서 쓰고 아들 1과 아들 2에 대해서 딸. 그러면은 요때 이 글에서는 가족이 7개니까 7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다. 그러면은 가족이 5인 사람은 5개 문단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쓰는 글의 주제에 따라서 문단의 개수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 가족, 대가족 해서 7사람에 대해 쓸 때 요 7개만 나와야지 여기에 처가가 나오고 뭐 무슨 뭐 외가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게 들어간다 얘기죠. 꼭 필요한 문단만 나와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 글을 쓰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작품 하나에다 인생을 다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게 들어간다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가족에 대해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가에 대해 쓰면 이렇게 7사람만 7개 문단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장인이 들어가고 장모가 들어가고 외삼촌, 외할아버지가 들어가고 하면은 쓸데없는 게 들어간다 얘기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특색은 뭐래요? 결미.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문단으로 나눌 때 7개 문단이 있죠. 지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나, 아내, 아들, 아들 두, 아들, 딸까지 7개로 하면은 같은 식구라도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일 막내 딸은 세상 살은 게 몇 해 안 되니까 2살, 4살 또는 아니면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게 별로 쓸 게 없잖아요. 짧을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전개의 문단이라도 어떤 건 조금 길어질 수 있고 어떤 건 짧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분들 글을 쓰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을 안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쭉 그냥 써놨는데요. 그거는 안 됩니다. 문단을 나눠야 돼요. 나름대로. 자, 먼저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 다 끝났으면은 줄 바꿔서 할머니 또 써야 되겠죠. 할머니 다 쓰면은 또 나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나 쓰면 또 줄 바꿔서 아내 쓰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줄줄줄줄줄이 한다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면은 어떤 글을 썼는데 하나도 이게 줄 바꿈이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줄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전체가 뭡니까? 하나의 틀처럼 꼭
벽돌 찍어낸 것처럼 되니까 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말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우리 잘 애들한테 타이른다고 애를 한 3시간쯤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미쳤나? 응?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이거 안 되겠네. 나중에 듣고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 거 중에 하나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는 게 60년 이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960년도 초반일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친구 하나가 헛소리를 했어요. 수업 시작하는데. 와, 전 선생님 그런 선생님 처음 봤어요. 시계 딱 들자 이 새끼야. 하더니 때리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책상 놓으면 저 뒤에까지 했나요? 일로 갔다 일로 몰고 한 2바퀴를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1시간 내에 우리 전체한테 욕을 하는데 꼼짝없이 그 당시는 학생 선생님한테 감히 왜 대드는 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죠. 1시간쯤 듣고 나는데 한 55명인가 저희 반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야, 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아무도 선생님이 말씀한 걸 기억 못해요. 1시간 내내 했는데 50분 내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공자 말씀, 석가 말씀, 예수 말씀도 계속 1시간 내에 막 틀어놓으면은 지겹습니다. 중간중간에 끝나야죠.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도 문단 구분 안 한 거라 했어요. 문단 구분을 안 되고 지금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문단을 구분하십시오 하니까 무조건 어떤 분은 10줄씩 끊어요. 무조건. 분량으로. 자, 우리 이런 거 봅시다. 사람이 여기 체중 제일 적게 나가시는 분이 몇 분? 저는 60 한 4kg 나가는데 50kg요. 50kg 제일 수시는 동안에. 네, 50kg고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 아니 예를 들어서 50kg하고 70kg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몇 사람입니까? 지금 7이죠. 그럼 평균에서 350 전체가 350kg라고 합시다. 무조건 50kg 단위로 끊으면은 어떤 분은 배가 끊깁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끊기고. 그런데 어떤 분은 끊을 때 아까 얘기처럼 70kg나 가면 70kg 돌아야겠죠. 문단이 길면 긴 대로 돌아야겠죠. 그 다음에 50kg, 50kg를 두고 분량대로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제 키는 대충 한참 젊었을 때가 약 69.5도 됐던 것 같습니다. 169.5요. 그래서 170이라고 보통 했는데 어떤 분은 요즘에 보면 2m 한 10 넘죠. 그런데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은 15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키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자. 자, 평균 150이다. 150까지 자르면 어떤 사람은 무릎에서 잘립니다. 죽지 그거 삽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남의 무릎을 자르다가 여기다 붙여놨다고 해서 하나가 안 되죠. 조금 길더라도 긴 건 한 문단 그냥 둬야지 무조건 그렇게 문단을 나누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쓸 때요. 정말 편하게 좀 쓰십시오. 쉽게 쓰십시오. 자, 우리가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 하는 건 많은 연습과 노력이 따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 잘할 수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새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새로 내 페이스대로 해야지. 글을 쓸 때 공연히 나도 모르는 그 어려운 말 쓰고 어려운 문구 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써놓고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모르는 말 막 써놨거든요. 그리고 써놓으니까 문맥이 안 통해요. 자, 이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자가 석가가 말씀을 하셔도 이 신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그건 안 된다 얘기죠. 글이라는 것은
써놨을 때 누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못하는 글을 쓰면은 이거는 제로다. 옛날에 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백거이라고 하죠. 백낙천. 백거이는 그 중국 역사상 가장 쉬운 시를 쓰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 양반은 글을 썼을 때 글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백거이라고 할 때 글을 지금 시를 하나 썼습니다. 썼는데 내가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동네 할머니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들한테 가지고 와서 할머니들한테 읽어보십시오. 이거 무슨 소리인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고쳤습니다. 할머니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글을 썼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건 틀린 글입니다. 그런 글을 쓸 때의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긴 문장을 쓰는 거예요. 긴 문장. 한 문장이 석 줄, 넉 줄 넘어가면 초보자들은 100% 실패한 글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처음 쓰실 때는 글이 한 문장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니면 한 문장 반 정도만 쓰십시오. 단문으로 써라. 복문은 안 된다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문단을 만듭니다. 문단을 만드는데 보다 뒤로 한번 가주세요. 네, 오. 조금 더 올려요. 조금만. 내가 해도 되게 같은데. 네. 이 문장은 한 문단을 볼 때는요. 한 문단 두 번째 거 보세요. 그 문단의 기본 형태. 항상 한 문단에 글을 처음 보면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중심 문장이 있고 그 뒤에 필요한 만큼의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뒷받침 문장. 그리고 마무리 문장. 한 문단을 원래 기본적인 형태는 한 문단을 분석해 볼 때 중심 문장과 몇 개의 뒷받침 문장과 마무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꼭 그런 건 아니다. 바람직한 건 이런 거다. 예를 든다면 하나 예를 봅시다. 중심 문장 그 뒤에 예를 한번 봅시다. 제가 써놓은 거 중심 문장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보이시죠?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그러면 해방둥이로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몇 개의 문장이 나올 거라 얘기죠. 자, 중심 문장이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하면은 보세요. 어린 시절 민족 상잔의 전쟁인 6.25 전쟁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모님 덕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운 좋게 양진역에 자리 잡는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천성이 게으르고 후천적인 노력 부족으로 장삼 이사의 삶을 누렸다. 그런 때문에 번듯하게 내세울 이름을 거두거나 남의 존경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8수를 넘긴 오늘에 이르렀다. 비록 그럴지라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없는 삶을 누렸다는 사실은 두 아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해도 부끄러움이 없겠다. 자, 지금 이게 제 얘기를 쓴 거거든요. 나는 해방둥으로 태어났다. 해방둥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첫 번째, 나 부모 잘 만났다. 그래서 양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해가지고 장삼 이사라는 건 옛날에 왜 자식이 10몇 명씩 되고 10남매 이렇게 넣었잖아요. 했을 때는 이웃집의 아이가 어떤 아이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그거 다 모릅니다. 동네 한 100집 사는데 어떻게 남의 집 애들 순서를 달아요. 장간의 아이인지 이간의 아이인지 별로 몰라요. 그래서 장간의 둘째가 이간의 셋째 장삼 이사, 장간의 셋째, 이간의 넷째 누가 누군지 모르다 이거죠. 난 부모님의
그 잘 만나서 정상적인 것에 양진에게 잘 잡았지만 내가 천성이 게을러서 뛰어난 삶을 못 살았다. 별로 남는 게 없었다 얘기죠. 자, 그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뚜렷하게 이룬 거 없이 지금 8을 넘겼다. 그런데 비록 그럴지라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내 두 아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겠다. 자, 왜 우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식을 가진 사람이 교도소도 갔다 오고 뭐 무슨 경찰서에도 갔다 오고 뭐 매일 뭐 들고 뭐 치고 패고 뭐 깨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내가 뚜렷하게 이룬 건 없어도 난 그렇게 하는 건 떳떳하게 됐다. 자, 그러면은 지금 까만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 뒷받침 문장입니다. 뭐의 뒷받침이냐?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하는 게 이게 뒷받침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마무리 문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 문장에. 그런데 그 마무리 문장이 마지막 녹색으로 된 거예요. 무엇 하나 내세울 바가 없음에도 덧없는 세월을 돌아보며 회상에 잠기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을 살아봐도 이제 살아봐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한 그 수필을 쓰려면 문단 여러 개 문단이 있다고 그랬죠. 문단의 구성은 크게 나눠서 맨 앞부분에 중심 문장이 있고 뒤에 몇 개인가의 뒷받침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문장 이렇게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마무리 문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놓은 게 좋다.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십시다. 한 문단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때로는 한 문단 내가 하나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한마디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것만 한 문단으로 독립문단으로 할 수도 있어요. 꼭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문단을 쓸 때는 이렇게 가능하면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마무리 문장으로 되라. 중심 문장 하나, 마무리 문장 하나지만 뒷받침 문장은 몇 개인가 필요한 만큼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문단이 여러 개로 나눠졌죠. 문단이 여러 개로 나눠졌죠. 어떻게 보면은 가끔 그 글 처음 쓰신 분들 보면은 한 문단은 나무랄 바가 없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통하는 바가 없어요. 꼭 남의 얘기 갖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중에 하나가 목뼈가 몇 개입니까? 목뼈가 우리 경추 몇 개? 7개예요. 7개 뼈가지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뼈가지를 나중에 우리 닭 같은 거 목뼈 잘 보면요 살이 붙어 있지만 딱딱 이렇게 블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문단은 전부 따로 독립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할아버지 문단, 할머니 문단, 내 문단, 마누라 문단, 아들, 딸. 전혀 별개 아니에요. 별개인데 이게 하나로 일맥상통하지 않으면 이게 수필이 안 된다 얘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하나는 좋은데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왜? 아까 그 7 가족은 뭐는가? 뭐라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합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게 일맥상통하거든요. 우리 3대가 사는 가족이거든요. 그렇게 통해서 된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경추 7개는 벽돌을 7장을 쌓았다고 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왜 세븐블록 중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있죠. 그럼 뭐 7개를 쌓으면 밑에 그 구멍이 위에서부터 7개가 이렇게 쭉 낄 수 있겠죠. 일맥상통하기 위해서 피줄이 지나갑니다.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요통이 돼요.
이런 것처럼 한 문단 한 문단은 독립적이래. 그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의미가 통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좋은 말을 쓰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참 좋아요. 좋은 얘기 서로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구마가 있다. 중간에 무가 나왔다가, 감자가 나왔다가, 또 뭐 무슨 뭐 호박이 나왔다가. 그럼 뭐 이게 안 통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추가 7개의 독립된 이 경추가 7개가 이렇게 연결됐듯이 그게 혈맥으로 또는 신경으로 통해가지고 우리 자, 요거 없으면은요, 죽습니다, 금방. 제가 82년 8월 6일 날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고속버스가 다리에서 강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경추, 이게 불안전 타입을 했어요. 3번과 4번 경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조금만 신경 누르면 10분, 1분만 눌러도 저는 죽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그때 위험할 때 제 친구가 정형외과 대학 교수하는 애가 있었어요. 마침 제가 대전 카톨릭 병원에 있었는데 서울 카톨릭 대학에 교수하는 애가 내려와가지고 그 과장한테 얘는 절대 수술하지 마라. 수술하면 버린다. 왜? 이거 수술하면 마비 오는데 얘 인생 끝나는 거다. 어차피 끝날 거면은 우리 자연적인 방법이 이용하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 추를 한 2kg인가 3kg짜리 달고 이쪽까지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뼈 같은 거 이렇게 부러지고 그러면 잡아당겨서 제자리 놓고 붙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6개월 기다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친구가 살아있는데 의사인데 근데 대학 교수인데 그만뒀고 너는 나 때문에 지금 교수하잖아. 너 다른 데 갔으면 다 수술해서 수술하면 100% 너는 이건 자기가 볼 때는 너는 장애가 온다. 자, 그때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늘려가지고 불안전 탈골한 거를 이제 앞뒤에 이제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갖다 맞춰놓은 거죠. 맞췄는데 5개월 때까지 사진을 찍어서 새카맣게 안 나오더라고요.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6개월 딱 되니까 하얗게 붙었더라고요. 그 의사 담당 과장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김 교수 때문에 사셨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별다른 문단이지만 문단은 서로 의미가 통해야 된다. 글을 쓸 때도 그걸 저기 하셔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쓰고 또 뭐 유식한 걸 좀 쓰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그렇게 쓰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3번 본문 전개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 본문 전개 중에서 보기. 문단이 아까 여러 개가 몇 개냐 하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의 그 글 내용에 따라서 문단은 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몇 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대신 독립된 문단은 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의미가 통하는 문단끼리 이루어져라. 연결성 달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글 주제를 써놓고 글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들을 막 써요. 그 이제 주제와 관련 있는 문단을 만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글의 소재를 할 때요. 가능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남의 나라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해야지 임금 얘기만 하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생전 경험하지 못한 임금놀이를 설명한들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들 속에서는 어제 술을 먹었는데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나도 옛날 실수했는데 서로 공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재의 적절성, 소재는 적절하게 한지 이거를 한번 살펴봐라. 요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이 좀 들은 친구가 젊은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거기에 이제 젊은 이제 20대, 30대, 뭐 키크대 40대고 이쪽은 한 60대, 70대 된 선배가 저 쭉 후배들 앉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데 딱 하는 얘기가 나대지 마 너 하더라고요. 아, 우리 나대지 마는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무시하는 것도 같고 또 뭐 이제 그렇다 얘기죠. 간섭하는 거 같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몇 명이서 찍었는데 엄청나게 네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방송하는 거 보니까 너는 한 면도 안 나오더라. 그건 뭐냐? 나댔다는 얘기다. 꼴 보기 싫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보통 너무 나대거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댄다는 것을 여기에서 바꾸면은 뭐냐면은 너무 잘난 척 또는 아는 척, 좋은 척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관심 없다. 그래서 이제 형식을 쓸 때는 이제 그런 면이고, 그다음에 형식의 다양성.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한다고 봅시다. 때로는 웃기는 얘기,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텐션을 줘야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얘기하면은 별로 관심을. 자, 우리 왜 요즘에 젊은 애들 왜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요즘에 소위 뽕짝 하는 거 있죠. 저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애는 참 잘해요. 잘하는데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혼을 못 실어요. 감흥을 못 실습니다. 근데 똑같은 가사의 노래도 어떤 애는 감정을 팍 실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기분 아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주 좋아서 소리 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글의 형식도 여러 개 문단이면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말자 얘기죠. 형식을 조금씩 바꿔서. 왜? 지루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형식도 너무 천편일률적이면은 식상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저기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능한 한 무슨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은 아니고 뭐 아니지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우리가 문장을 생각을 해보자. 가능한 한. 그래서 이런 식에서 우리가 본문을 쓸 때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제 결미 쪽에입니다. 보통에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교장 선생님이 조회하는 거 해보셨죠? 왜 운동장에서 딱 서로 이쪽으로 셔 해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좀 햇빛 비치고 그럴 때 바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30분, 40분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 듣다가는 나중에는 아이고 저 꼰대 좀 빨리 좀 안 끝나나? 예? 그 양반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는 거 그거 생각 안 나요. 빨리 끝났으면 싶어요. 그런데다가 교장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은 말씀하는 것도 조금은 좀 연습 좀 하시지. 또 맨날 그럽니다. 애또입니다. 애또. 그게 일본 말로는 노예예요. 노. 예, 안오 하는
일부러 했으면 왜 안오가 나옵니까? 달달달달 나와야죠. 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마지막에 뭐 하다가는 야, 우리 같이 손 들고 함성 한번 지르자. 다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 끊는 분들도 있어요. 끝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끝낼 때는. 그래서 지루하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살짝 생략을 하되 생략을 하면은 우리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얘기 한다고 저 여자 선생님들 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아무리 예쁜 미인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발가벗은 모습을 보는 건 별로입니다. 그건 한두 번은 몰라도 맨날 보면은 지겨워요. 더 매력적인 게 뭡니까?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실루엣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더 아름답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운을 주는 거죠. 뭐 아는 척, 잘난 척, 좋은 척 하는 척 하지 말고 약간 여운을 줘가지고 그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떠나갈 때 왜 우리 이별할 때 아쉬움처럼 저 어려서 보니까요. 전 그게 그렇게 바다가 없는 데서 살았는데 누가 기차를 타고 왜 가면서 손 흔들 때요. 그렇게 그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저는 물과 산과 바다 하면 제 글에서는 물 쪽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제 글이 제가 지금까지 쓴 게 한 2,000편은 썼을 겁니다. 수필을 2,000편 썼는데 그 중에 물에 대해서 쓴 건 10편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어려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저 시골에 왜 저 또랑이라고 해서 물 많이 내려가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흙탕물이 있는데 형들이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나도 해도 되는지 알고 했는데 가운데 여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밑에서 어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건져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물을 무서워했어요. 수영을 지금도 못합니다. 수영을 물속에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바다 갈래, 산에 갈래, 뭐 하면은 산에 가고 들에 가지 강 쪽이나 냇가도 별로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그쪽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산 쪽의 얘기는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아까 이제 얘기하듯이 결별 보냈을 때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떠내보내는 것처럼 아쉬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미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꼭 그 긴 말로써 결미를 할 필요 없다. 짧게 한두 문장으로 딱 촌층살인의 이런 문장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단한 한 단어나 두 개를 강조해가지고 그 단어나 간단한 문장이 주는 느낌이 뭐냐면 막 두드려 패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저 에밀리 좀 한번 딱 치죠. 치면은 한 번만 쳐도 그게 공공공공공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잘난 척, 설교, 훈화 이거는 결미에서 꼭 피해라. 그런데 어른들이 좀 돼서 애들에 관련된 저 글을 쓰다 보면요. 꼭 뒤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강요예요. 강요는 저 우리 학교 다닐 때로 저 끝나세요. 저 강요 같은 건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결리에 저기 하면은 주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제에 관련돼서 주제를 예를 들어서 요약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리를 맺는 겁니다. 주제를 생각해서. 아니면
뭐를 하느냐면은 감상법 해가지고 그 느낌을 어떤 느낌을 주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응법은 어떤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실에 따라서 원래 주제와 연관시키는 이런 방법. 용왕법은 뭐냐면은 바람을 살짝 넣는 데이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나 훈화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미의 그 조건,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좋다. 결미는 균형 감각. 그 전체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필을 보면은요 전개 부분이 길 수밖에 없죠. 근데 서두나 결미는 보통 한 문단이거든요. 그런 어떤 균형, 그런 거를 너무 한 줄이나 두 줄 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이 가능한 한 서두가 한 대여섯 줄로 돼 있으면은 결미도 한 대여섯 줄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왜 보통 애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감정이 좀 격해지면 1시간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해놓고 잘해봐! 해놓고 끝내는 수가 있어요. 효과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런 이유에서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전개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를 압축을 해서 간단하게 해주면은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읽는 사람도 그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 아까 얘기했죠. 1시간 내에 얘기한 걸 잘해봐 임마. 어? 난 이제 너무 얘기 안 해. 그래봤자 소용없다 얘기죠. 그건 자기 감정 폭발이지 애한테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이 저기를 해도 감정의 절제. 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정치하는 놈들입니다. 전 정말 대한민국에서 싹 쓸리가 할 수 있다면 싹 쓸어서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다 퐁당 없애버리고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근데 그렇게 미워도 제 글에서 정치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악담은 안 합니다. 감정의 절제.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괜히 필요 없는 정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글에서는 감정의 절제를 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 특별한 거 아니면 이 세상은요 좋고 나빠도 동행을 하는 이런 처지지 너 죽고 나 죽자는 세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지. 전부가 아니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을 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는 그래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자기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글귀 하나에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6년 전에는 법관이 하는 거라든지 지금은 국민이 하는 거라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내 새끼들도 내가 배 아파서 10달 저 뱃속에다 넣고 배 아파서 난 새끼도 내가 늘 잘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무슨 설교하는 식으로 또는 뭐 무슨 뭐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하면은 싫어합니다. 교훈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타일교훈성. 설교나 또는 저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훈화하는 것 같은 이런 결비는 가능한 한 맺지 마라. 그런데 보면은 이제 조금 세상을 살았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은 뒤에 가서 꼭 목사님 설교하듯이 또는 교장 선생님 훈하듯이 끝내거든요. 그건 쥐약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척, 아는 척, 잘난 체, 모르는 체 이런 거는 배격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아까 7장부터 9장까지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